근데 앞으로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가 파일럿 테스트가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스위프트 방에 들어올 것이고, 뭐 STO나 RWA와 같은 이런 섹터들까지 포함된다면 지금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바라보는 스위프트 2030년의 시장 규모 자체가 대략 한 300조 달러가 넘어갑니다. 정말로 그 시장에서 XRP가 14%가 유틸리티로 활용된다면 이걸 우리가 수치화해서 계산했을 때 보수적으로 본다면 300달러 정도 나오고, 정말 극단적으로 보면 500달러 이상까지도 이제 가격 예측이 나오거든요. 지금 XRP 자체가 대략 한 3달러, 4,000원 극 초반대에 있다 보니까 5년 뒤에 정말 100배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과 리플을 중심으로 하반기 암호화폐 시장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금 사도 될지, 언제 팔아야 할지,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야기들 저희 오늘 문창훈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플 빅뱅의 저자이자 현재 유튜브 채널 타임 레버리지 운영하고 있는 문창훈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최근 비트코인이 12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러한 상승의 주요 원인과 지속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역사적 패턴을 봤을 때 올해 2025년 자체가 뭐 사실 워낙 상반기에 워낙 힘든 장세가 이어졌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에너지가 응축됐던 것이 최근에 좀 발산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XRP와 같은 메이저 코인들 공급 쇼크가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하루에 약 450개 정도가 채굴이 되는데 지금 나스닥 상장사들이 매우 공격적으로 비트코인, 뭐 그 이외의 메이저 코인들을 모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래소에 대한 물량, 장외 거래에 대한 물량이 매우 적은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가격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공급량은 유한한데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발생이 돼서 최근에 좀 비트코인이 12만 달러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사실상 올해 하반기 자체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FOMC 회의 때 뭐 제롬 파월이 물론 약간 좀 보수적인 스탠스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한 발자국 좀 멀리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뒤에서는 유동성 장세가 본격적으로 준비될 시기가 이제 점점 앞당겨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9월에 또 어떻게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지도 봐야 될 것이고, 앞으로 BBB 법안 통과 이후에 뭐 5조 달러에 대한 부채 증가 어떻게 또 시장에 흘러 들어올지, 또 SLR 규제 완화가 언제쯤 완전히 통과될지 이런 것들을 좀 입체적으로 보면서 마지막으로는 또 러우 전쟁에 대한 어떤 봉합 가능성, 휴전 합상에 대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거시적 매크로 경제 그리고 글로벌 M2 통화량 지표 이런 것들까지 함께 좀 입체적으로 본다면 올해 하반기에 우리가 조금 더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메이저 알트코인들도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촬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비트코인이 막 미국 고용 부진 등으로 인해서 12만 3천 달러까지 후퇴했다가 또 다시 오늘 약간 반등을 했어요. 그 원인이 뭘까요?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도 변동성이 동반이 되고, 진행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고용 시장이 약간 생각보다 저조하게 나왔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나스닥 지표라든지 S&P 500 지수도 조금 하향 조정화됐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또 회복이 되면서 다시 또 이제 물량을 소화하고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사실 저는 이번 이 한 번에 흔들렸던 과정을 개미털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그 롱숏 물량이라고 하죠. 선물 단타 매매 거래할 때도 항상 그 세력들이 어느 정도의 롱 물량, 숏 물량이 배팅되어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급등이 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의 조정이 있는 거는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받아들이면서 공부하지 않은 자들을 걸러내는 하나의 조정 국면, 이제 그거에 대한 명분으로 물론 고용지표가 활용이 됐지만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어야지만 결국 수익화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게
조금 더 중요한 하나의 본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백악관에서 또 최근에 크립토 정책 보고서라는 걸 발표했다고 들었어요. 이런 미국 정부의 움직임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겉으로만 봤을 때 최근에 뭐 크립토 정책 보고서가 백악관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뭐 비트코인에 대한 비축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뿐만 아니라 뭐 이더리움 XRP와 관한 그런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이 실망감을 표출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뭐 그래서 고용이랑 같이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 저는 이걸 크게 봤을 때는 매우 호재거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조금 더 그 정책 보고서를 면밀하게 바라보면 이제 앞으로 연준에서도 디뱅킹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고 평판 리스크 자체를 해소할 것이다. 그 말은즉슨 이제 전통금융권에서 암호화폐 회사들을 받아들여주고 문호를 개방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 이제 연방준비은행, 연준뿐만 아니라 그런 금융 세력들이 제3자의 리스크를 조금 더 탈피시키기 위해서 암호화폐 회사들의 은행 인가 신청을 받아들인다라는 스탠스를 또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밀어본다면 서클사라든지 리플사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하나의 정책 보고서였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규제 기관 중에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신임위원장이죠. 폴 애킨스도 최근에 크립토 프로젝트를 완전히 릴리즈하면서 이제 정말 법과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규제 명확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기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 기관이나 개인의 거래 동향을 볼 때 약간 개인 투자자들이 눈여겨보면 좋을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이라든지 XRP, 솔라나와 같은 메이저 코인들 또한 기관들이 매우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고용지표라든지 백악관의 크립토 정책 보고서에 대한 실망감으로써 약간의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기관들은 장외 거래를 통해 굉장히 또 한 번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올해 하반기에 한 번 정도의 크립토 버블장이 저는 나올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어떤 그런 탐욕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투자한 뭐 비트든 이더든 XRP든 솔라나든 에이다든 이런 코인에 대한 본인만의 내공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신 분들만이 반드시 그 수익권을 챙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기관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사들이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규제 기관들 뭐 SEC뿐만 아니라 OCC 통화감독청이라든지 FDIC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라든지 또 이제 CFTC라고 하는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도 조만간 이제 인준 절차가 진행이 되거든요. 또 크립토 굉장히 친화적인 인사가 이제 그 CFTC 위원장 자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루어 보면 점점 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판으로 바뀌어가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하반기 장은 이제 기관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쭉 이끌어가는 장이 된다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암호화폐에 대한 불장, 이 반감기 사이클 자체는 항상 기관의 자금으로 끌어올립니다. 기관의 자금으로 어느 정도 끌어올린 다음에 대중들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미디어가 엄청나게 살포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암호화폐에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 업비트나 빗썸을 깔기 시작하고 나도 한번 코인 사볼까? 뭐 이런 식으로 그 포모라고 하죠. 뭔가 내가 그 흐름에 타지 않으면 나만 뒤처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어떤 인식이 다시 한번 느껴지면서 아마 이번에도 기관의 자금으로 먼저 끌어올라지고 이제 개인들의 유입세로 김치 프리미엄이 끼면서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탐욕 지수도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작가님 그 탐욕 지수도 이렇게 주의 깊게 보고 계신가요? 네, 물론입니다. 공보 탐욕 지수도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또 그거랑 같이 보고 있는 게 RSI 지수라고 해서 상대 강도 지수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과매수 영역인지 혹은 과매도 영역인지 한마디로 시장이 현재 과열됐냐 아니면 좀 침체돼 있냐 이런 것들을 보는 온체인 지표거든요. 사실상 이번에 또 불장이 왔을 때 매도를 정말로 잘 해야 될 텐데 한 20가지 정도의 온체인 지표를 저는 좀 동시에 바라보는 편이고 그 이외에도 매크로 환경과 좀 같이 보면서 현재 비즈니스 사이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이렇게 시장을 입체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공포 탐욕 지수도 그중에 우리가
제가 한 가지 참고할 만한 그런 지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공포 탐욕 지수가 어느 정도일 때 막 매도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나요? 일단은 뭐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공포 탐욕 지수 한 개만 보고 네. 뭐 탐욕일 때는 내가 팔고 공포일 때는 내가 뭐 사고 이런다기보다는 좀 하나의 그냥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쪼록 시장이 과열됐을 때는 개인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탐욕을 넘어서 극단적 탐욕의 네. 지수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리가 매도를 할 때 탐욕보다는 극단적 탐욕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좀 오히려 탐욕을 절제해서 분할 매도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횡보세로 전환되거나 조정을 이렇게 많이 받게 되면은 투자자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암호화폐 투자하실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 번에 많은 돈을 넣기보다는 좀 천천히 분할 매수라고 하죠. 바이 더 딥. 낮아질 때마다 조금씩 사는 방법, 그리고 DCA라고 하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분할 매수 방법, 이제 적금식으로 사자, 나눠서 사자, 분할 매수하자라고 늘 강조를 드리는데, 사실상 최근에 있었던 어떤 잡음이라든지 이런 약간의 조정에 너무 흔들리신다면 큰 수익을 내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본인만의 매도 목표가를 설정을 해두시고 내가 어느 정도의 물량은 이번 사이클에 좀 팔아야 되겠다, 그 이외에 내가 어느 정도의 물량은 다음 사이클까지 5년 뒤 10년 뒤 내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본인이 온체인 지표를 좀 천천히 공부해 보시면서 내가 이 정도 과열 지표가 뜨면은 한 10%씩 20%씩은 매도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좀 마음을 먹는 게 건강하고 그리고 또 너무 추격 매수하지 않는 그런 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최근에 조정이 좀 있었고 주말 사이에 좀 많이 회복이 됐는데, 꾸준하게 저는 지금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XRP든 천천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리듬을 찾아셔가지고 각 주기마다 천천히 좀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작가님 혹시 예상하고 계신 지지선 같은 것도 따로 있을까요? 지지선 뭐 나름대로 있기는 한데 네. 사실 뭐 그런 거를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뭐 예를 들어 뭐 제가 이번 하반기에 목표 비트코인을 뭐 한 2억 원 정도 바라본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그거를 듣고 막 들어오셔가지고 막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막 아. 속출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사실 저도 매우 좀 조심스럽고,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비트든 이더든 리플 XRP든 본인이 선택한 코인이 있으시다면 한번 꾸준히 공부를 해보시고 어떤 내재 가치와 비전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아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MVRV G스코어를 미루어 보더라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포션이 남았고, 뭐 파이사이클 탑 인디케이터라든지 레인보우 차트라든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MACD 지표도 지금 아직까지 강세장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미루어 봤을 때는 비트코인도 충분히 온라인 금 하나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조금 더 자리매김이 되면서 뭐 미국의 주정부라든지 각각의 기관, 더 나아가서는 국가 단위에서의 채택까지도 충분히 더 펼쳐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 상승도 저는 열려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낮을 때 사서 이제 올라타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8월에 약하다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8월에 좀 내려갈 수도 있을까요? 네, 진행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사실 8, 9월이 좀 약해요. 네. 그리고 전통적으로 10월이 강합니다. 10월이 우리가 영어로 옥토버라고 네. 하잖아요. 근데 이제 10월을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업토버, 그러니까 오. 앞을 옥을 업으로 바꿔서 네. 부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항상 좀 역사적인 사이클 패턴을 봤을 때 8, 9월 자체가 좀 약간 약세였고 10월 자체가 항상 강세였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올해 1분기가 매우 좋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반감기가 있었던 다음 해 1분기가 늘 강세 패턴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만 미뤄보더라도 이제는 현물 ETF가 뚫리면서 월가의 자금이 많이 들어왔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조금씩 그 역사적인 패턴이 깨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뭐 8월이 역사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난 8월에 더 떨어지는 걸 기다렸다가 살 거야. 이런 식으로 너무 일반화하고 맹신하신다면 오히려 조금 수익률을 더욱더 좋게 가져가는 데는 좀 불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8월에 있을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이제 CFTC 위원장 인준 절차라든지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도 충분히 바뀔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최근에 쿠글러 이사에 대한 어떤 자리 바꿈이 나올 수 있다라는 예고편이 나오면서 앞으로 또 연준 이사진이 어떻게 바뀌고 또 차기 연준 이사가 누가 들어올지, 차기 이제 내년 제롬 파월 임기가 끝나는데 네.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가 누구를 또 차기 연준 의장으로 앉힐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골똘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매파보다는 비둘기파가 앉을 확률이 좀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급격한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 기대감이라는 걸 또 무시 못하기 때문에 뭐 8월 한 달이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또 너무 맹신하기보다는 일단 좀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라든지 온체인 지표, 기관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천천히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지금부터 서서히 분할 매수해가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가끔씩 코리니 분들이라고 하죠. 네. 암호화폐에 뭔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좀 두렵기도 하고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좀 약간 반신반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이 가끔씩 질문을 주세요. 언제쯤 들어가면 될까요? 네.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혹시 조금 더 떨어지면 그때 좀 저도 매수하고 싶은데 알려주세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우리가 뭐 신이 아닌 이상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을 맞추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선물 단타 트레이딩도 전문가의 영역이어서 하루에 8시간, 10시간 이상 본인이 차트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면 수익을 내기는 매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분할 매수의 영역으로 성실하게 투자를 하는 것에 저는 집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부도 똑같이 뭐 서울대 가기 위해서, 수능 보기 위해서 꾸준히 한 사람이랑 벼락치기 뭐 일주일 한 달 한 사람이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투자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좋은 수익률을 내고 싶다면 한 번에 뭐 많은 돈 대출 끌어서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나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10만 원씩, 뭐 한 달에 한 번씩 50만 원씩 천천히 한번 나도 적금형으로 모아가 보지 뭐. 이런 식으로 스타트를 끊으시고 내가 지금 투자하는 코인이 도대체 어떤 코인이고 이게 POW 아니면 POS 뭐 POA 등등 어떤 메커니즘을 취하고 있고 이 회사는 어디에 위치되어 있고 임원진은 어디 출신이고 어떤 회사랑 파트너십 맺고 있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좀 진정성 있게 공부하시면서 본인이 그 믿음에 따라서 그 DCA를 천천히 끌어올리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솔루션 드리고 싶어요. 또 보통 비트코인 장세 후반에는 알트코인 불장이 온다고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이번 사이클에서 알트 불장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실까요? 저는 올해 하반기에 한 번 정도의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좀 퀀텀 점프를 하면서 알트코인의 순환매 사이클도 충분히 연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우리가 좀 정말 편하게 쉽게 1차원적으로 봤을 때 올해 상반기 내내 안 좋았습니다. 정말 올해 네. 상반기 내내 뭐 관세 전쟁 이슈도 좀 있었고 도널드 트럼프랑 뭐 일론 머스크랑 뭔가 좀 싸우는 듯한 그런 모습도 연출이 됐었고 또 중동 전쟁도 일으켰었고요. 또 바이비트 해킹 사건, 뭐 밈코인의 러그풀 사태 등등 너무나 많은 악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1년 내내 안 좋진 않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또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반감기 사이클이고 지속적으로 기관들은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급 쇼크는 오며 그들이 끌어올리는 시기는 저는 연출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가 기대하는 알트 시즌이라고 하죠. 그런 순환매 사이클도 충분히 오면서 우리가 정말 잘 익절하고 수익권을 볼 수 있는, 수익률을 만끽할 수 있는 시기 또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 시기가 뭐 정확히 몇 월 달에 나오고 어느 가격까지 오른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 부분은 정말 어느 정도의 그 끌어올림과 개인의 탐욕이 올라오는지에 따라서 또 변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는 좀 천천히 그 시기를 준비하는 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알트코인 불장이 오기 전에 일반 투자자들은 어떤 지표로 이제 알트코인 불장이 곧 있으면 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중요하게 좀 바라봐야 되는 게 비트코인에 대한 도미넌스 지표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비트코인이 굉장히 도미넌스가 꽤 높거든요. 거의 60
언저리까지 올라와 있다 보니까 알트코인이 매우 좀 많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정점을 찍은 이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작아지면서 알트코인으로 그 시총이 좀 이동되는 순환매 사이클이 연출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잘 봐주시고, ISM이라고 하는 그 매크로 경제를 읽어주는 지표거든요. 이제 구매지수 PMI 지수라고도 불리우는데, 그 지표도 어느 정도 선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또 경제가 어느 정도 선회되면서 골디락스가 준비되는 시기,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글로벌 유동성 장세와 함께 불어오는 그 시기가 아마 알트 시즌과 맞물릴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온체인 지표와 매크로 지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 지표까지 정말 관심 없던 사람들이 뭐 암호화폐를 좀 투자하려고 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앱 순위를 봐야 되겠죠.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든지 앱 스토어 들어가서 업비트랑 빗썸 그 순위, 지금 다운로드 순위가 어느 정도냐. 지금 한 3, 40위 정도 되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없는데 한 탑 10 안에, 탑 5 안에 들어올 때, 그때쯤이면 이제 우리가 오히려 탐욕을 오히려 좀 절제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정고점 돌파를 기다려야 하는 구간일까요? 아니면 차익 실현 이제 슬슬 조금씩 해 나가야 되는 구간일까요? 지금은 전자입니다. 어. 지금은 다시 한번 그들이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완연한 상승장을 기다리는 네.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리플이 같은 기간 비트코인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리플의 강세의 핵심 동력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규제에 대한 명확성,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SEC 신임위원장인 폴 애킨스도 이제 완전한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준비하겠다. 또 크립토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면서 정말 이게 상품인지 증권인지를 알려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또한 최근에 하원에서 통과된 클래리티 법안, 이제 상원에서도 초안을 만들고 통과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면 될수록 XRP에는 더더욱 확정된 상품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서 가격적인 부분으로, 그리고 이제 블랙록의 현물 ETF의 신청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XRP도 매우 긍정적으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리플이 기존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그저 보완제로 남게 될지 작가님의 생각은 혹시 어떠실까요? 저는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그 단어를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 또 리플의 회장 크리스 라센도 우리는 스위프트와 뭐 경쟁하거나 이렇게 막 파트너십을 맺는 게 아니라 완전히 대체를 하기 위해 지금 꾸준하게 인프라망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고요. 또한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죠. 리플의 데이비드 슈워츠 CTO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의 파이낸스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그것이 스위프트와 연결되면서 완전히 공존하면서 우리가 그 스위프트 방을 대체하는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또 개발자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 XRP에 대한 비전은 새로운 금융 인프라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5년 뒤, 10년 뒤에 비전 투자를 해야지만 그런 가치 반영도 일어나겠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공부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의 몫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올해 안에 XRP 현물 ETF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 접했는데, 현물 ETF가 승인되면 리플 시세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일단은 뭐 XRP 현물 ETF가 된다라는 건 단기적인 호재보다는 장기적인 호재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월가의 자금줄이 완전히 들어올 수 있는 메이저 통로가 뚫리는 거다 보니까 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커지겠죠. 그리고 또 최근에 SEC에서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그 현물 ETF를 상환할 때 현금, 달러로 상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인카인드 제도를 도입시키면서 현물로서도 상환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다 보면 가격 변동성에서도 더 보수적으로 안전장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매우 고무적인 스탠스로 일단은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회사인 블랙록, 사실상 신청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이미 프로시어즈라든지 테오크름이라고 하는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선물 ETF는 이미 출시가 됐고요. 이미 브라질이라든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XRP 현물 ETF가 이미 승인이 돼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최근에 CME 그룹에서 XRP 선물 티커가 올라오면서 막대한 기관의 자금줄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제 SEC에서도 어느 정도 현물 ETF에 대한 기반이 다 마무리가 됐다, 준비가 됐다라고 바라볼 것이고, 결국에는 블랙록이 신청을 하면서 승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블랙록이 한 건 빼고는 다 승인받았기 때문에 승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블랙록이 언제쯤 신청하는지를 먼저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블랙록이 언제쯤 신청을 할까요? 저는 빠르면 3분기 안에 충분히 신청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완전한 승인은 저는 오히려 4분기 정도로 좀 시계열을 뒤로 밀어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SEC가 늘 파이널 데드라인까지 그 마감 기한 임박해서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 마감 기한에 지금 10월, 11월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연말 정도에 이제 완전한 승인, 하지만 이제 블랙록 신청 정도의 움직임은 잘하면 3분기에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게 리플 시세에 약간 단기적으로 팍 폭등을 주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게 좋은 영향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ETF 승인되는 것 네. 자체는 장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블랙록에서 이걸 신청한다? 네. 그 이슈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물론 모르겠지만 네. 약간의 불기둥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최근 한 인터뷰에서 리플이 100배 오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100배 상승을 위해서 리플이 넘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과제가 많죠. 네. 과제가 많고, 그리고 이제 항상 인터뷰를 가면 제가 이렇게 뭔가 투기성으로 막 무조건 사야 된다, 뭐 네. 무조건 100배 간다 이런 식으로는 말씀은 잘 안 드리는데, 정말 그 썸네일 자체가 항상 좀 자극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 유튜브 채널도 어느 정도의 이 시청자들을 모으려고 조금은 그런 뭐 MSG 아닌 MSG를 뿌리시는 것 같은데, 뭐 100달러 100배 오르는 거 가능하죠. 가능한데 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 2년으로는 저는 택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택도 없다 생각하고, 이제 2030년을 바라보면서 제가 100배 정도는 충분히 오를 수 있다라고 늘 강조를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뭐 이거를 어림잡아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리플의 CEO가 최근에 행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두바이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5년 안에 XRP가 스위프트의 시장 규모 약 14% 정도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었어요. 하나의 예언이자 뭐 어떻게 보면 힌트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만큼 정말 이 전통 금융과 융합되는 하나의 디지털 자산이 XRP가 될 거라고 저 또한 확신하고 있는데, 현재 이 스위프트 시장 규모가 대략적으로 160조 달러가 돼요. 하루 거래 대금만 미뤄봤을 때는 한 5조 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 정말 큰 파이프라인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가 파일럿 테스트가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스위프트 방에 들어올 것이고, 뭐 STO나 RWA와 같은 이런 섹터들까지 포함된다면 지금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바라보는 스위프트 2030년의 시장 규모 자체가 대략 한 300조 달러가 넘어갑니다. 정말로 그 시장에서 XRP가 14%가 유틸리티로 활용된다면 이걸 우리가 수치화해서 계산했을 때 보수적으로 본다면 한 100달러 이상, 300달러 정도 나오고, 정말 극단적으로 보면 500달러 이상까지도 이제 가격 예측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적전성 자체를 한 300달러 정도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XRP 자체가 대략 한 3달러, 뭐 4,000원 극 초반대에 있다 보니까 5년 뒤에 정말 100배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하나의 에비던스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썸네일을 보고 뭐 100배 오른다고 해서 바로 사시면 네.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고, 이번 사이클에는 어느 정도 과제가 많이 남아 있어요. 넘어야 될 산이 제가 처음에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 법적 리스크가 안 끝났고요. 네. 또 클래리티 법안도 아직 통과가 안 됐고, 현물 ETF도 통과가 아직 안 됐고, 아직 많은 자금이체 기업이나 송금 회사에서는 리플렛을 탑재하고 있지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JP모건과 같은 이런 회사에서 리플렛을 써서 XRP가 활용된다라고 하는 아직 그런 표면적인 어떤 호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말 나오는 시기에는
100배도 저는 충분히 5년 뒤, 10년 뒤엔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리플이 글로벌 송금 시장에서 점유율을 이렇게 확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시기가 오긴 할까요? 저는 일단 이 소송에 대한 마무리가 좀 빨리 네. 나와줘야 된다 생각하고, 사실상 이런 인프라망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파트너십이라든지 지분 인수라든지 새로운 스위프트 망인 ISO 20022 메시징 표준과의 융합 가능성을 사실상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리플 원장이 이제 2012년에 나왔고 지금 뭐 한 13년 정도 된 거잖아요. 그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리플사는 이 전 세계에 대한 송금망, 국경 간 결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라고 하는 그 섹터를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기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하고 인수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하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스위치가 완전히 켜지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법적 명확성이 먼저 좀 끝나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미 XRP 같은 경우는 이 외환 시장, 이 FX라고 하죠. Foreign Exchange 같은 경우 시장 점유율이 벌써 90%나 되고, 작년 기준으로 거의 700억 달러 이상이 돈이 리플 페이먼트로 이미 돈이 가치의 이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어떤 송금 회사들과 자금이체 기업들, 그리고 이제 결제 페이먼트들이 많이 통합이 되면서 이제 금융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부분에 XRP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이런 기관급 채택에서는 많이 좀 쓰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또 과거 SEC 소송으로 인해서 리플 발목을 잡았던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들었어요. 근데 혹시 앞으로 리플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규제나 앞으로 소송 방향성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뭐 리플과 SEC의 소송 자체가 한 4년 반 정도 끌어왔죠.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 리또 속이라는 말, 리플의 또 속냐라고 하는 그런 약칭이 나올 정도로 너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펀더멘탈만큼은 그 어떤 코인과 견주어도 정말 끝판왕이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의 그런 좋은 호재거리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뭐 리플과 SEC의 소송은 저는 뭐 정말 머지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8월 중순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정말로 이제 뭐 리플사는 이미 항소를 취하했고요. 이제 조만간 SEC도 교체 항소를 취하하면서 그들이 1억 2,500만 달러라고 하는 벌금을 내면서 합의가 완전히 이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 합의금이 또 이제 에스크로 물량에 잠겨져 있는데, 그들이 이걸 달러로 내게 될지 아니면 재무부한테 돈을 보낼 때 이걸 XRP로 내게 될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좀 복합적으로 보면서 이게 미래에는 어떻게 이 XRP가 활용될 수 있을지에도 가능성을 좀 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이 법정 리스크는 저는 빠르면 3분기 안에는 반드시 좀 끝나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랑 같이 볼 수 있는 게 아까도 언급드렸던 클래리티 법안, 이제 시장 구조 명확화 법안이라고 해서 최근에 미국 하원에서 완전히 통과된 지니어스 액트랑 같이 통과된 거거든요. 이제 이 클래리티 액트 법안도 상원 통과되고 도널드 트럼프 서명까지 완전히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XRP와 소송도 완전히 끝날 수밖에 없는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면 이제 리또속이란 말도 많이 잠잠해지겠죠? 근데 정말 이게 또 되게 보수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그러니까 뭐 소송만 끝나면 무조건 XRP가 뭐 5배, 10배 간다. 저는 네. 이렇게 오히려 안 봐요. 그러니까 리플은 앞으로도 또 리플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또 리또속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XRP라는 코인이 그 소송도 마찬가지고 뭐 과거의 FTX 사태라든지 테라 루나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 유대계 자본의 뿌리, 금융 엘리트 세력들이 만든 하나의 짜여진 각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XRP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들의 시선에서는 개인이 투자하면 안 되는 코인이에요. 그 정도로 기관에서 써야 되는 코인이고 금융기관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XRP 본위제가 정말 가능해지는 금융 인프라가 이미 준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도 소송이 끝난다고 한들 어느 정도 가치 반영이 된 이후 다시 한번 또 그들이 끌어내리는 뭐 이슈를 만들거나 다시 한번 가격적인 부분을 힘들게 하는, 물량을 빼앗아가는 그런 이슈라든지 모멘텀을 충분히 저는 연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하반기라든지 내년 상반기까지 한 번에 버블장이 올 때 어느 정도는 좀 익절을 할 생각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좀 익절을 하고 한 절반 정도는 또 대신 5년 뒤, 10년 뒤까지 가져가고 이렇게 좀 나눠서 병렬적으로 투자하는 게 알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게 뭐 XRP뿐만 아니에요.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솔라나 뭐 도지코인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그 사이클에 맞게 크게 올랐다가 또 크게 떨어지는 게 암호화폐 시장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온체인 지표를 보면서 또 인간 지표를 보면서 도미넌스와 같은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좀 매도 계획을 정말 잘 정립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로서 리플의 주요 보유자 약간 고래의 움직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고래 움직임 지금 온체인 네. 지표 봤을 때 1,000만 개에서 1억 개 정도 가지고 있는 음. 그 고래들은 꾸준히 사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약간 좀 하위 기관들은 최근에 좀 차익 실현도 나오고 네. 비트코인이 좀 조정이 오다 보니까 약간 좀 현금화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진 건 사실인데 정말 그 대형 거래라고 불리우는 큰 세력들은 오히려 더더욱 장외 거래를 통해 모아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비보파워라고 하는 한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나스닥에 상장된 에너지 인프라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갑자기 1억 달러 이상을 조달하면서 우리 XRP 사자, 이 전략적 이 재무 전략으로 XRP를 편입하자 해가지고 최근에 그 OTC 장외 마켓에서 비보파워랑 비트고랑 손을 잡아가지고 XRP를 쓸어 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고래들 세력들이 지금 뒤에서는 매우 매섭게 모아가고 있구나. 또 사실 비보파워뿐만 아니에요. 뭐 트라이던트라든지 웰지스틱스라든지 뭐 위버스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뭐 하이퍼스케일 데이터라고 하는 회사도 전략적으로 XRP를 모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상장되어 있는 그 기관들의 움직임이 정말 범상치가 않아요. 정말 그들이 지금 뒤에서는 매섭게 매수세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가치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고무적으로 천천히 기다리면서 투자를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 기관들이 리플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이제 투자하는 이유, 뭐 그들이 뭐 IPO하는 이유도 네. 마찬가지겠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겠죠. 그것을 재무 전략으로 하기 위해서 또 주가가 상승이 뒤따라오고 또 많은 기업들이 그걸 벤치마킹 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이런 메이저 코인들을 지금 선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한 뭐 XRP라든지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미 현물 ETF가 많이 신청이 돼 있잖아요. 네. XRP 같은 경우도 뭐 위즈덤 트리라든지 21 쉐어즈, 뭐 1조 달러 이상 운용하고 있는 프랭클린 템플턴 등등 많은 자산 운용사에서 이미 XRP를 선정해서 현물 ETF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의 매수세가 어쩌면 들어오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리또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리플에 당한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번에는 뭐가 다르다고 보실까요? 그쵸. 리또속 때문에 너무나 힘드셨던 분들도 많으시고 네. 또 저도 대략 3년 정도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사실 XRP 투자하면 바보다. 그거를 왜 투자하냐? 그거 김치 코인 아니냐? 네. 그거 스캠 아니냐? 그거 어차피 소송 때문에 안 오르는 거 아니냐? 뭐 1달러로 고정된 코인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조롱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거를 저와 함께 혹은 저와 함께가 꼭 아니더라도 버텨오시고 견뎌오신 분들은 아마 지금 엄청난 수익을 내고 계실 거예요. 그때 당시 가격이 뭐 400원, 500원, 600원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3,000원 후반대, 4,000원 초반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또 지금도 많은 잡음들이 들려옵니다. 뭐 네. 리플의 회장 크리스 라센이 어느 정도의 XRP를 매도했다더라. 뭐 리플사는 뭐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면서 XRP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더라. 뭐 이런 식의 어떤 퍼드성 기사와 뭔가 개념이 잘 정립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정제된 기사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피해를 입고 좀 본인이 무서워서 손절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 정도로 정말 난이도가 높은데 이제는 XRP가 정말 그 4년 반 이상 끌어왔던 소송에 대한 마무리가 정말 이제 임박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통금융과 융합되는 시대, 이제 진짜로 이제 쓰임이 생기는 유틸리티라고 하죠. 그 효용 가치가 생기는 그런 시기가 이제 정말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XRP에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의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XRP나 솔라나 이런 친구들도 올해 안에 뭐 늦어도 내년 1분기 안에는 현물 ETF가 나오면서 이제 또 그 전통 금융에 완전히 또 편입이 될 거고 또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이 나오겠죠. 그때 갔을 때 가격보다 지금이 오히려 정말 좋은 가격대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리플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려는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가장 큰 리스크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 본인이 네.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오히려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만약에 본인이 뭐 타임 레버리지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보고서 좋아 보여서 샀다. 혹은 다른 채널을 보고서 그 사람은 안 좋게 말하던데 그 사람 걸 보고 팔았다. 네. 뭔가 이렇게 본인의 뭔가 지조 없이 본인의 기준 없이 누구의 말을 듣고 사고 팔고 한다? 저는 그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리플사가 뭐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리플의 임원진들을 어떻게 믿느냐 이것도 하나의 사립 하나의 기관이지 않냐 스타트업이지 않냐 맞죠 맞는데 사실상 리플의 뿌리를 우리가 살펴보고 세계 경제 포럼이라든지 뭐 금융협회에서의 인정하고 있는 이런 논문 이런 걸 보면 사실상 리플은 앞으로 확정된 미래에서 차세대 금융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블록체인인 걸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만한 에비던스를 공부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뭐 리플의 CEO를 못 믿겠다 혹은 뭐 물량이 너무 많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소각량이 너무 작다 이런 것보다도 본인이 XRP를 그렇게 못 믿으면 당연히 투자 안 하시면 되는 거고 본인이 투자하시는 거면 왜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내공이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본인에 대한 어떤 그런 수준 지식을 겸비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지 이게 저는 이게 없다면 이렇게 큰 리스크가 있을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아닌 리플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단 한 가지를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뭐 XRP 하나만 투자하시는 분들께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그러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제 구독자님들 중에도 XRP만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믿음이 그 정도로 강하신 거기 때문에 당연히 리스펙하고 존중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저도 XRP 굉장히 낙관론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과 뭐 이더리움과 같은 이런 메이저 코인들 좀 같이 모아갔으면 오히려 저는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제가 뭐 리플 빅뱅을 쓴 사람이지만 XRP 하나만 투자하세요. XRP가 최고예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 필요 없어요. 아니요. 필요해요.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고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기관의 채택을 받은 매우 중요한 플랫폼이에요. 최근에 또 이제 리플 원장이랑 상호 운용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사이드 체인까지 구현이 됐거든요. 앞으로 이더리움이랑 XRP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저는 플랫폼이자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여러분들께서 좀 더 길게 5년, 10년, 뭐 20년 자신의 어떤 손주, 손녀한테 이렇게 물려준다라는 생각으로 한 개 정도는 좀 모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XRP도 저도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 사거든요. 일주일에 100개 정도씩 저는 지금 꾸준히 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이렇게 좀 병렬적으로 하나만 다 몰빵하지 말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이거 탑3잖아요. 탑3거든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요런 친구들을 좀 천천히 모아가시는 게 오히려 건강하지 않을까. 너무 극단적으로 뭐 XRP 하나만, 뭐 이더리움 하나만, 비트만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분산화를 해두시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도 조금 더 아마 좋으실 겁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가져가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컨설팅 같은 걸 할 때 사실 이제 조금 보수적인 성향 그리고 이제 저도 웬만하면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이시라면 50% 정도는 비트코인을 사셔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리고 오히려 XRP는 20% 그러니까 5대 3대 2죠. 비트가 50, 이더리움 30, XRP 20.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에 이더리움이 더 많았어요. XRP보다. 근데 지금은 이제 주객이 전도돼 있습니다. 저는 이제 XRP에 대해서 워낙 믿음이 강하고 또 확신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본인이 확신한 코인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지금은 오히려 이제 XRP가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보통 이더리움, XRP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더리움을 선택하시잖아요. 작가님은 왜 XRP를 선택하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더리움보다는 XRP를 아마 더 선택할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이거는 뭐 이미 입증이 된 건데 음. 우리 한국 사람들이 XRP에 대해 엄청 진심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비트코인, 이더리움보다도 리플 사랑하시는 분들, 이제 해외에서는 XRP 암이라고도 불리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로 정말 XRP에 대해서 좀 찐팬 분들 혹은 좀 진정성 있게 정말 깊이 공부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XRP가 한국에선 인기가 정말 많다. 글로벌 순위로 봐도 한 3위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XRP가 가격 접근성도 아무래도 뭐 비트랑 이던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XRP는 뭐 몇천 원 단위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대중분들도 이제 손을 대시는 것 같고 또 이제 그만큼 내재 가치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XRP 투자자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비트랑 이더리움은 그래도 약간 상승세를 이렇게 계속 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XRP는 그만큼 같이 못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언제쯤이면 같이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XRP가 비트와 이더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네. 최근에는. 네. 근데 이제 예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정말 뭐 2017년도, 16년도 막 이때부터 보면 XRP 못 올랐어요. 네. 못 올랐어요, 정말로. 근데 이제 사실 그런 부분만 보면 XRP가 어떻게 보면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가치에 비해서 많이 눌려 있다라는 거고 이제 뭐 소송에 대한 마무리와 블랙록의 이런 현물 ETF 신청, 클리어리티 법안 통과, CFTC의 위원장의 교체 뭐 이런 것들이 오고 이제 완전한 연준에서의 양적 완화 기조로의 변화가 오게 되면 올해 하반기에는 좀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충분히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꾸준하게 글로벌 M2 통화량 지표가 수개월 동안 지금 계속 우상향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 돈이 어느 정도의 어디 자산 클래스에 파킹이 될 텐데 아마 암호화폐 시장에도 좀 많이 훈풍으로 불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XRP가 지금까지 좀 많이 눌려 있다면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저는 좀 시기열을 길게 놓고 본다면 XRP가 지금 시가총액이 3위거든요. 네. 2등까지도 어쩌면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내년까지 좀 턴키하게 봤을 때요. 그 정도로 XRP는 많이 좀 저평가돼 있고 눌려 있다라는 거. 꼭 차트를 길게 한번 꼭 보시길 바랄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땐 많이 올라온 거 맞지만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아직도 5,000원을 제대로 못 넘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눌려져 있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최근 인터뷰하신 영상 중에 지금 1,000만 원 담으면 이제 100배 10억이 된다. 약간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언제 어떻게 진입하냐일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매수 타이밍 그리고 어떻게 투자 로드맵을 짜면 좋을지 저희 구독자분들께 조언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이게 참 영상에 대한 이 썸네일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가끔씩 이제 제 구독자님들도 네. 언제 100배 올라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하루아침에 절대 그럴 일은 없다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이 그렇죠. 100배라는 말을 5년, 10년 보고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되게 5년, 10년을 보면 되게 약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리플에 대한 리플 CEO에 대한 그 예언과 함께 좀 에비던스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저는 5년 정도 바라봤을 때 XRP가 정말 100배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큰 퀀텀 점프는 나올 수는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진행자님 질문 주신 것처럼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이 퀘스천 마크에는 사실상 본인이 성실하게 공부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권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뭐 단타를 쳐서 막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벌고 이런 것보다도 본인이 어떤 내재 가치가 있는지를 공부해서 천천히 DCA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맨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타임 레버리지 유튜브 채널에도 항상 여유를 가지고 적금식으로 한 달에 10만 원씩 조금씩 사자. 그 적금식이 주기가 짧을수록 좋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사고 있다. 매일매일 한 15개씩 정도 사서 일주일에 100개씩 정도를 사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본인이 그냥 꾸준하게 공부, 맨날 복습하고 우리 꾸준히 공부하듯이 천천히 투자도 그렇게 DCA라고 하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건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이번 하반기 자체가 또 크립토 버블장이 한번 연출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너무 또 크게 과열되고 너무 올랐으면 또 어느 정도 현금화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것 자체가 뭐 5년 뒤, 10년 뒤 뭐 묵히는 것도 너무 좋겠지만 어느 정도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는 거잖아요. 네. 본인의 시드를 늘리고 자산을 메꾸기 위해서 더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재테크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현금화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매수보다 더 어려운 게 아마 보유 매도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의 철학이 어떻게 될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매수는 그냥 사면 되는 건데 네. 이제 보유하는 것도 어렵고 또 매도하는 거는 아마 한 번도 불장을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도대체 이걸 얼마에 팔고 네. 언제 팔고 내가 잘 팔 수 있을까 이런 아마 두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보유부터 좀 말씀드리면 유튜브 채널 뭐 여러 개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네. 본인이 제가 제공드리는 어떤 PDF 파일, 인사이트라든지 요약본 파일, 제가 이제 투자사관학교에서 그런 파일들을 매주마다 매일매일 드리거든요. 시황 공유 같은 것도 이제 스크립트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좀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면서 거시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XRP에 대한 펀더멘탈이 어떤 식으로 강화가 됐는지 최근에 XRP, 리플사가 지금 연준의 마스터 계좌를 신청했대. 이게 만약에 승인되면 어떤 움직임이 XRP에는 다가올 수 있을까? 또 최근에 BNI 멜론은행이랑 리플사랑 손을 잡아가지고 리플사가 찍어내는 RLUSD 스테이블 코인을 수탁하게끔 파트너십을 맺었거든요. 정말로 그 금융기관에서 이제 RLUSD를 점점 받아들이고 있고 독립적인 신용평가 그룹인 그 블루칩에서도 가장 높은 신뢰 등급 A 등급을 줬어요. 그만큼 많은 기관의 채택이 앞으로도 불어올 수밖에 없는 스테이블 코인이 RLUSD고 그게 이제 리플 원장의 주조가 되기 때문에 결제가 이루어질수록 XRP가 소각이 돼버려요. 그러면 결국에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XRP 가격이 올라가겠죠. 정말로 연준의 마스터 계좌가 뚫려버린다. 그럼 연준에서 그 준비금 자체를 직접적으로 보관하게 되고 정말 24시간 365일 내내 RLUSD를 통한 결제, 정산, 청산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백엔드에서 어떤 코인이 쓸까요? XRP가 쓰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충분히 보유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 되는 거예요. 시각 자체가 180도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최근에 크립토 정책 보고서가 백악관에서 나왔어. 근데 거기서 XRP에 대한 언급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연준에서 평판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고 디뱅킹, 초크 포인트를 아예 하지 않을 거고 이제 마스터 계좌, 이런 계좌를 동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받아들이게끔 승인을 해줄 수 있게끔 기조를 변화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리플이 나아가는 이 발걸음과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리플사가 안 그래도 지금 마스터 계좌를 신청했는데 연준 그 크립토 보고서에서 백악관의 보고서에서 이걸 승인해주는 기조로 바뀌었다? 매우 중요한 트리거 포인트가 언젠간 나올 수가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XRP에 대한 코인이 어떤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아마 집중하신다면 보유하는 것 오히려 너무 순조롭고 너무 감사하게 여길 것이며 오히려 조금만 더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아쉬움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미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이미 그렇게 느끼고 계세요. 네. 오히려 조금만 더 빠졌으면 좋겠다. 내가 조금만 더 사고 싶어서. 이런 마인드로 바뀌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보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내가 지금 투자하는 뭐 XRP든 솔라나든 에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코인들에 대한 펀더멘탈 집중을 해주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매도 같은 경우도 또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 뭐 누구 말 듣고 팔고 누구 말 듣고 안 팔고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분도 저도 마찬가지고 꼭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언제가 어깨고 어느 가격선이 어깨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 투자사관학교에서 약 20가지 정도의 온체인 지표를 다뤘습니다. 이런 지표가 떴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현재 뭐 MACD 지표를 봤을 때 현재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RSI를 봤을 때 현재 과매수 영역인지 과매도 영역인지 현재 멀티플 퓨어셀을 봤을 때 채굴자들의 포지션이 어떻고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파이사이클 인디케이터를 봤을 때 비트코인이 지금 어느 정도의 가격선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지 뭐 그뿐만 아니라 MVRV 지스코라든지 NUPR 지수, SOPR 지수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보면서 매도 계획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본인만의 어떤
어떤 그런 과정이라든지 나는 어떤 지표가 떴을 때는 좀 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입체적으로 보면서 사실 매도도 정말 예술이라는 말이 있어요. 매도는 네. 예술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본인이 나는 5년, 10년 그냥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연말에 혹은 나는 뭐 내년 초에는 내가 뭐 결혼을 해야 돼서 혹은 집을 사야 돼서 전세금을 빼줘야 돼서 돈이 필요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 개인마다 이 매도에 대한 전략이 다 다릅니다. 이 재정 상황도 다 다르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에 대한 거는 본인만의 이런 전략, 주기, DCA를 하는 그런 습관화, 본인이 그렇게 가져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의 가이드 지표로서만 좀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장이 이제 엄청나게 과열됐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이제 시장이 좀 과열돼서 너무 막 심장이 빨리 뛸 정도로 네.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어느 정도의 현금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최근에도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XRP, 이더리움이 조금 급등해서 약간의 조정세, 약간 절반의 되돌림이 좀 나왔거든요. 네. 항상 급등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급락이 또 동반이 돼요.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 급등했을 때 따라 사서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급등했네? 그러면 내가 한 10% 정도는 이번에 좀 현금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또 조정이 오고 어느 정도 지지부진한 흐름이 오면 또다시 바이 더 딥, 낮은 가격에 조금씩 또 사는 거죠. 그런 것처럼 본인이 뭐 한 번에 다 팔고 한 번에 다 사고 이렇게 막 완전히 크게 막 너무 극단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조금 포션을 나눠서 이거는 좀 사이클 투자, 이거는 좀 장기 투자. 내가 이 사이클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에 펌핑이 왔다? 그럼 한 번에 분할 매도를 조금 또 실천을 하고 또 천천히 또 모아가다가 또 한 번 좋은 흐름이 왔을 때 또 분할 매도 실천하고 요런 식으로 좀 매도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네. 어려워요. 정말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항상 저는 좀 쪼개서 투자하자. 쪼개서 분산화도 해두는 것도 중요한데 매도할 때도 쪼개서 매도하는 거 그걸 매우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작가님이 또 옛날에 익절했던 경험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익절도 타이밍이 있을까요? 익절해야 되는 타이밍이 이제 생길까요? 물론이죠. 네. 저는 익절하는 타이밍도 뭐 빠르면 올해 하반기, 뭐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한 번 정도는 올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딱 이건 것 같아요. 정말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해. 내가 네. 자고 일어났는데 업비트 창을 보면 미쳤어. 막 네. 벌써 막 2, 30%, 막 50%, 심지어 밈코인 같은 친구들은 뭐 하루에 두세 배씩 막 오르는 친구들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오히려 그때가 내가 지금 대출 끌어와서 더 사야지 이게 아니라 네. 그래 요 정도면 내가 많이 먹었다. 요 정도면 내가 그래 요 정도면 내가 어느 정도 현금화해서 그래 고생했다. 그동안 마음고생했으니까 좀 걷어들이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많은 대중분들이 아직은 관심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뭐 앱순위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업비트 빗썸 순위가 지금 3, 40건 3, 40이 밖에 있거든요. 그것도 네. 중요하겠지만 김치 프리미엄을 보면 김치 프리미엄 지표를 네. 보면 아직까지도 매우 저조한 특히나 또 역프리미엄까지 최근에 있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국내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어요. 뭐 최근에 뭐 비트만 올랐지 아직 이더리움 그 이외에 뭐 메이저 코인들은 아직도 많이 지금 바닥권에 존재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 좀 많이 사고 나중에 막 반짝반짝 거리고 많이 오를 때 그럴 때 좀 많이 잘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대중과는 반대로 가라.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막 조회수도 잘 안 나오고 대중들이 뭔가 좀 약간 좀 관심도 없고 안 사고 이럴 때 오히려 많이 좀 사고 또 이제 많은 처음 들어보는 막 대중들이 들어올 때 김치 프리미엄이 막 10%, 20% 육박하고 구글 트렌드도 막 50, 60을 넘어가고 그런 어떤 앱 순위도 높고 할 때 그럴 때는 좀 오히려 팔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이 지금 리플 외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코인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네. 저는 사실 XRP 하나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암호화폐, 이 크립토 전반에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는 당연히 투자를 우리가 병렬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 이외에 이제 미국 기반의 코인이자 뭐 ETF가 준비되어지는 코인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할 때 꼭 아셔야 되는 한 가지 그룹이 있어요. 뭐냐면 디지털 커런시 그룹.
한국말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디지털 화폐 그룹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거기 지분을 나스닥이 가지고 있어요. 과거부터 세컨드 마켓이라고 하는 베리 실버트가 이끌고 있는 회사를 인수했고 또 그 부분에서 지분 20%를 마스터카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그 전통 금융 세력들이 다시 한번 파생 상품을 통해 돈을 벌기 위해서 디지털 커런시 그룹으로 굉장히 초기부터 끝까지 살아남는 어떤 재단이나 코인 리스트를 투자했습니다. 그런 어떤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보면서 또 그 산하에 있는 그레이스케일에서 어떤 코인들을 현재 담고 있고 ETF를 신청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비트이더 XRP뿐만 아니라 거기서 담고 있는 코인 리스트, ETF 활용 가능성이 높은 거 웬만하면 미국이 이제 암호화폐 패권을 쥐고 있으니까 미국 기반의 코인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선택한 코인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자리를 제가 이제 투자사관학교를 통해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공부를 좀 여러 방면에서 하면서 뭐 이 결제 영역의 XRP가 대장이라면 스마트 컨트랙도 있을 거고 미들웨어 플랫폼 또 레이어 제로 플랫폼도 있을 거고 메타버스 영역 뭐 저장소 영역 심핀 영역 프라이버시 영역 익명성 영역 밈코인 영역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거의 10가지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곳들에서 대장격들이 있어요. 대장격들 그 섹터 중에 1위, 2위 요 정도 되는 친구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친구들은 ETF도 될 것 같은데 디지털 커런시 그룹도 투자했네.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 안에도 들어와 있네. 이미 ETF가 많은 자산운용사에서 준비되고 있네. 여기 회사랑 파트너십을 맺었네. 이런 것들 보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시키고 돌아오는 알트 시즌에서 최상의 수익률을 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각 섹터별로 대장 하나씩만 사도 크게 이렇게 손해는 안 보겠죠?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잘 견딜 수가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이제 보유에 대한 영역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시각을 아예 바꿔버려야 돼요. 이게 지금 이 XRP 코인이 지금 4,000원이냐, 3,800원이냐, 4,200원이냐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리플사가 뭐 했지? 어떤 회사랑 손잡았고 어떤 C레벨들이 있었지 스위프트에서 일했었던 마커스 트레처라든지 안드레 캐스터만이라는 사람이 왜 리플의 RLUSD를 게임 체인저라고 언급하고 왜 리플의 임원진으로 들어왔을까 왜 과거에 오바마 정부 때 로살 리오스라고 하는 재무부 장관이 왜 지금 리플사에서 임원진으로 있지 왜 과거에 리플 고문이었던 마이클 바라는 이 인사가 현재 연준의 부의장까지 있다가 지금 이사진으로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유착관계가 나올 수 있지 왜 세계 경제 포럼에서 리플을 손을 잡았지? 왜 엑셀라 재단에서 지금 상호 운용성을 위해 리플 원장에 사이드 체인을 이렇게 만들어놨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러면 내가 뭐 체인링크라든지 폴카닷, 뭐 코스모스 이런 친구들도 이제 미들웨어 플랫폼 레이어 제로 영역인데 어떤 친구들이 대장격에 있는지 또 공부하고 또 스위프트 망이 어떻게 변화하면서 지금 어떤 플랫폼들이 채택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부하면서 보유의 영역으로 가야 되겠죠. 투자도 중요하겠지만 보유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펀더멘탈을 반드시 이해하고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아마 높은 수익률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네. 그게 본인이 공부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이 지루함 속에 클리셰라고도 하죠. 그쵸. 항상 뭐 뻔한 것 같고 지지부진하고 지루하고 한 거 안에 성공이 들어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만큼의 노력을 하는 게 진리잖아요. 진리. 그쵸. 본인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가져가는 건데 그런 보상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뭐 누구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만의 기준을 꼭 정립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암호화폐 바라보실 때. 그럼 이번 알트코인 불장 끝은 언제 정도로 예상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몰라요. 저도 정말로 모릅니다. 저도 알고 싶죠. 네. 알고 싶은데 그런 걸 알려주는 유튜버 분들이 많아요. 그 그쵸. 번호 막 남겨가지고 010 뭐뭐뭐뭐 여기로 문자하세요. 저희가 타점 집어드립니다. 그러면서 막 들어가면은 막 바람잡이들이 막 수익 축하드립니다 막 해요. 그래서 막 투자하라고 막 권유합니다. 그래서 막 본인도 투자해서 실제로 수익이 나요. 수익이 나는데 출금이 안 돼 버려. 거기서 만든 자체 플랫폼 사기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찝어주세요. 언제 오르는지 찝어주세요. 언제 진입해야 되는 타점 알려주세요. 그런데 타점을 알려줘요. 근데 그 타점들이 다 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공부하고 진정성 있게 투자하지 않으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정말 무서운 시장이에요. 여기 함부로 들어오지 마시라는 말씀을 오히려 드리고 싶어요. 제가 코인 유튜버고 코인 책을 썼지만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정말로 위험한 시장. 정말 위험한 시장이다. 유튜브 채널도 웬만하면 번호 알려주는데, 핸드폰 번호 알려주는 데는 접근도 하지 마세요. 핸드폰 번호 있네? 안 봐야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의 다 사기다. 항상 그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들이 돈을 벌지 왜 남들한테 돈을 버는 걸 알려주겠어요. 그쵸. 돈 버는 게 쉬웠으면 다 부자 됐겠죠. 언제 오르고 어디까지 오르고 타점을 잡아주고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내일 당장 조정이 올 수도 있고 내일 당장 갑자기 튀어오를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보유할 때 본인이 어떤 내공과 내재 가치의 확신으로 보유할 수 있느냐. 정말 이런 것에 오히려 정말로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언제까지 오를 것 같냐, 언제 정도로 예상하냐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올해 상반기 자체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네. 또한 지금 기관의 자금이 매우 공격적으로 사고 있고 뒤에서는 스텔스 양적 완화가 지금 뒤에서 준비되고 있어요. 돈 풀기 장세가 열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6월 말 7월부터는 영래포 잔고 뿐만 아니라 6월 말 7월부터는 레포 잔고에 110억 달러가 들어왔거든요. 지금 SLR 규제 완화도 거의 이제 최종안이 만들어지면서 연준에서 이제 완전히 채택이 될 것이고 8월 23일 정도에는 잭슨홀 미팅이 열리면서 기조 변화가 나올 수 있는 포텐셜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플러스 알파로 지금 트럼프가 계속 압박을 하는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관세도 지금 점점 협상으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죠. 마지막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협상에 대한 가능성 여기까지 완전히 풀리게 된다면 아마 좋은 흐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빠르면 3분기 안에도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가능성을 열면서 좀 진정성 있게 접근을 해야지 8월에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과거 사이클 8월 안 좋았는데 일단 8월은 좀 지켜보시죠.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로. 본인이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투자를 하시고 지금 매크로 이슈가 어떻고 온체인 지표를 어떻게 봐야 되고 이 코인을 내가 보유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지식이 뭔지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리플사에서 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찍고 있는지 왜 트럼프는 지니어스 액트 법안을 통과시켰는지 왜 CBDC를 안 받아들인다는 안티 CBDC는 또 왜 통과시켰는지 이런 거를 보면서 본인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투자하려고 한다? 그럼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좀 이렇게 가볍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좀 위험한 시장이다. 돈 벌기 너무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각심을 가져주시고 처음 들어보는 코인보다는 시가총액 높은 코인들에 좀 집중을 해주시고 펀더멘탈 쪽에 초점 맞춰달라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펀더멘탈 위주로 가져가는 게 좋은 거고, 그러니까 보통 많은 분들은 사이클 생각하면서 이제 지금 들어가면은 뭐 지금 사야 되고 지금 팔아야 되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가장 위험한 생각인 거죠. 그렇죠. 누구 말 듣고 뭐 이번에 내가 사이클 투자해서 내가 1억 천금에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탐욕 스탠스로 들어오시면 아마 높은 확률로 수익을 가져가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리고 수익을 내더라도 그 예수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수익 낸 거 지금 현금화한 거 이걸 가지고 갑자기 도지코인 오르네. 도지코인 더 사야지. 도지코인 갑자기 또 올랐네. 대출 받아서 들어와. 근데 갑자기 떡락을 해버려. 기관들이 개인한테 물량을 던지고 시장을 폭락시켜 버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돈을 벌기가 어려운 구조의 시장이에요. 여기는 4조 달러도 안 되는 시장이에요. 굉장히 캐파가 작고 이제 막 태동기를 지나가지고 이제 아기가 막 태어나서 이제 걸으려고 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이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시기고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저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지금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정말 이 친구 말이 일리가 있네. 내가 누구 말 듣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기준을 잡아서 투자해봐야 되겠다. 사이클 투자하라고 하니까 좋아. 그럼 내가 지금 탑 10에 어떤 코인들이 있는지 보고 이 코인들이 어떤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나서 천천히 한번 사봐야겠다. 한 번에 돈 많이 넣는 게 아니라 적금식으로 사라고 하네. 10만 원씩 20만 원씩 한번 사보자. 그리고 나도 한번 공부해보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작가님들이 많은 투자자분들 만나 뵀을 거 아니에요. 끝까지 물려서 손해보는 투자자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을까요? 탐욕을 절제를 못하세요. 탐욕. 뭔가 돈을 빨리 벌고 싶고 CD를 빨리 늘리고 싶으니까 자꾸 그 전화번호 주는 유튜버한테 가는 거예요. 진짜 나도 벌 수 있나요? 하루에 100만 원씩 벌 수 있나요? 하루에 20%씩 벌 수 있나요?
벌게 해줘도 출금이 안 되는 사기 플랫폼이 그들을 만들어요. 제 지인이 경찰 그 수사팀에 있거든, 사이버 네. 수사팀. 요즘에도 너무나 많이 그런 폰지 사기, 그런 리딩방 사기, 리딩방이라고 하죠. 네. 우리가 이끌어주겠다. 맞아요. 사기가 너무 많대요. 너무 많대요. 그래서 저한테도 항상 그런 거 좀 주의사항을 가끔씩 좀 구독자들한테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 진짜 이게 코인 투자가 너무 위험한 시장이고, 아 진짜 이게 함부로 들어오라고 드리면 안 되겠다. 네. 뭐 100배 간다 자꾸 썸네일에서 자꾸 그러는데, 그런 거 현혹되시 오히려 현혹되지 마시라고 오히려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 말씀을 오히려 전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작가님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하고 저희 구독자나 시청자분들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이제 코인 투자에 대해서 깊숙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그럼 해주세요. 네,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님들, 저도 성공의 진심입니다. 네. 그래서 같이 성공했으면 좋겠고, 네. 그러기 위해선 뭐 세상에 무료로 오는 거 공짜는 없잖아요. 본인이 그만큼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본인이 인내하고 버티고 실패를 딛고 일어나셔야지만 그 큰 수익이 저희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진정성 있고 또 공부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하게 좀 투자하셔라 말씀드리면서, 저는 지금 이제 타임 레버리지 채널을 운영하고 네. 있어요. 또 그러면서 투자사관학교에서 XRP뿐만 아니라 아까 언급드렸던 그런 섹터별 대장 코인들을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자료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하시면 저희 투자사관학교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인터뷰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인터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에 더 투자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